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외 주식 투자 설명서 정유리입니다. 시장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 또 수익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은 투자자들이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게 또 장외 주식 시장인데요. 하지만 그동안 워낙 위험한 시장이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보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하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 속속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면서 좋은 소식 꾸며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김혜동 대표, 장현찬 과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또 네. 상장하냐? 네, 라는 네. 얘기인데요. 네. 이렇게 하반기에 상장 기업들이 몰려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궁금해요. 네네. 우선은 공모주 투자하는 입장에서 지금처럼 종목들이 많이 상장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거니까요. 상당히 또 어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상장을 많이 한다라는 건 그만큼 증시 상황이 그런 신규 종목들을 받아줄 만한 어떤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돼 있다,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내 기주들이 시장에 나와서 그 시장에서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 상승 혹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내 기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잠시 후에 전해주시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네네. 인생 역전은 역시 복권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인생 역전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우선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장외 주식을 해가지고 좀 이제 수익을 좀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정보가 한정적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쪽으로 간접 투자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외 주식 시장에 상장을 했던 종목들 혹은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신규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우리 바이오리더스, 한국토지신탁, 뭐 다양한 회사들이 상장을 했는데 네. 먼저 바이오리더스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 바이오리더스가 상장 전에는 기관하고 어떤 개인 투자자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이거 뭐 7월 7일 칠성날 상장한다고 나름 의미를 좀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장하고 나서 기대치보다는 좀 저조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한 14% 정도 어떤 상승한 17,100원에 시작을 했고요. 상장하자마자 어떤 차익 매물이 출회하면서 종가는 공모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 수준인 14,200원에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브렉시트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기도 했지만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첫날 출회 가능한 물량이 우선 60%가 넘었다라는 부분들이 주가 상승의 어떤 방해 요인으로 좀 나온 것 같고요. 또 바이오리더스의 주요 파이프라인인 그 자궁 경부 전환 부분이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작다라는 게 좀 소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어떤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리더스 7월 7석에 상장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흥행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이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 상단에 가격대가 위치했던 한국자산신탁 어떻게 됐는지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자산신탁이 오늘 상장했습니다. 우선 시초가는 공모가가 1,300원이었는데요. 시초가는 9,900원.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한 4% 정도 떨어진 가격으로 시작을 했고요. 꾸준히 물량이 나오면서 종가 이제 장후반으로 갈수록 더 가격대는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공모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6.8% 정도 떨어진 9,600원에 결정됐는데, 한국 자산신탁 같은 경우 보면 우선은 기관하고 개인 어떤 청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흥행이 부진했던 게 바로 어떤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수요 측에서 기관들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도 어떤 공모가를 상단에 어떤 확정됐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부담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시간에 소개해 주셨던 장원테크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청약 결과가 발표됐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발표가 됐나요? 네. 우선 장원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 시장을 전반상으로 좀 두고 있어서 이게 좀 평가하기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선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또 그 부분에서 스마트폰 사업부의 호조가 또 일조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전해지면서 장외에서 어떤 기관하고 그 어떤 개인들한테 나름 높은 인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공모청약 증거금이 한 2조 2천 정도 모였고요. 경쟁률은 923대 1을 기록하면서 상장 첫날 어떤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원테크는 중저가용 스마트폰 부품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짚어봤는데 이어서 우리 옵토팩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들어볼까요? 네. 우선 옵토팩은 코넥스 시장에 상장돼 있는 회사인데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겁니다. 그 CSP 이미지 센서 패키징을 하는 업체인데요. 공모 규모가 워낙 전반적으로 작아서요. 우선 공모 규모는 한 40억 정도 되고 상단에 책정이 된다 그래도 상장하고 나서 시가총액이 한 300억 정도 되는 되게 마이크로 캡이거든요. 워낙 공모 규모가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기관 수요 측 경쟁률은 397대 1을 기록했고요. 참여 건수는 426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공모가는 5,000원에서 5,900원이었는데 상단에 결정이 됐습니다. 일반 청약률은 371대 1을 기록하면서 나름 기관하고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옵토팩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하게 코넥스 이전 상장할 때 좀 특이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모가는 5,900원인데요. 현재 코넥스 시장에서 한 6,9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상장일 기준가는 꼭 공모가로 되는 게 아니라 코넥스 종가 아니면 상장 전에 한 달 어떤 평균가로 결정될 거기 때문에 막상 시작하는 가격은 6,000원대 중후반에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청약을 받은 어떤 개인들이 시초가가 좀 원만하게 나오면 플러스 한 15% 정도를 수익을 내고 바로 시작을 한다. 이런 부분이 좀 특이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전 상장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가격대가 형성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장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은데 또 내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대유 위니아죠. 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라면 어떤 부분일까요? 대유위니아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반전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기관 수요 측 경쟁률은 아시겠지만 76대 1 정도 나오면서 되게 저조했거든요. 근데 되려 저조한 상황에서 판단을 하단에 공모가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일반 청약률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2조 이상의 돈이 모이고 경쟁률은 한 400대 1이 넘는 수준으로 나와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 또 6월달, 7월달 위니아에 관련해서 발표된 거 보면 중국발로 해서 어떤 그 거래 관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우선은 하웨이 쪽으로 그 밥솥이 한 3만 대 정도 어떤 공급 계획을 체결을 했고요. 또 냉장고 부분은 거리사라는 중국 회사 통해서 한 5천 대 정도 이렇게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소비재주에 묶일 수 있는 섹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사드 관련해서 소비재주들이 시장에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한데요. 그간에 이제 공모주 상장하고 나서 보면 우선은 위니아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충분한 투자자한테 어필될 수 있는 부분 같고 위니아는 기본적으로 딤체 냉장고를 통해서 다지다고 좀 다각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다각화됐다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유위니아 내일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경북 성주에 사드가 설치가 된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중국으로 가는 모습들도 포착이 됐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지역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상장일인 내일 상황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회사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상장 예정 종목도 소개를 해주실 건데 오늘 어떤 회사 준비하셨나요?
이게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참 다양한 업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손 FNG라는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손 FNG라는 회사는 그 양돈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그 돼지를 사육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2001년에 설립을 했고 2003년에 이지바이오 그룹 쪽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세 농장들을 꾸준히 흡입하면서 세를 확장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농업회사인 우리손 홀딩스, 그다음 도드람을 흡수합병했고 2015년도에는 강원 LPC라는 도축 및 가공 사업을 진출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손 FNG 양돈 사업을 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이게 좀 쉽게 말하자면 돼지를 키워서 네. 이렇게 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어떻게 좀 편하게 표현을 할까 네네. 했는데 우리 영천 과장이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니까 식육업에서는 비육돈이라는 비육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비육돈이라는 거는 그 출하 가능한 어떤 충분히 성장된 그 식용 돼지를 말합니다. 한 마리 한 115kg 정도 되고요. 가격은 한 3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생산된 비육돈은 그 식육 처리 업체나 어떤 독축장으로 보내지는데요. 동사는 2015년에 그 거대 독축장인 강원 LPC를 합병하면서 전방산업의 어떤 수직 계열화를 좀 완성한 모습입니다. 네, 단순히 돼지를 키워서 판매만 한다면 네네. 좀 매출이 한정적일 수 있겠는데 네. 또 이거를 도축해서 유통하는 사업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네네. 아무래도 회사 자체의 규모가 또 수익성이 네. 좋아지리라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되게 단단하게 지금 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실적을 보시면 2011년도에는 우선은 구제역이 그때 발생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돼지 가격이 좀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표에는 지금 제공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높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돼지 살처분 이후에 양돈업체들이 돼지 공급을 좀 늘리면서 2012년하고 2013년에는 그 돼지 출하도수가 많아졌고 그에 따라서 돈 가격이 떨어지면서 매출이 좀 많이 급감을 했고요. 되려 더 악재로는 사료 가격 자체도 그때 급등을 하는 바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2014년에는 전반적인 상황이 좀 이렇게 온전하게 돌아왔고요. 업계에서 돼지 공급량을 꾸준히 조절을 하고 돈가가 상승을 하면서 또 되려 이제 사료 가격 부분도 다시 하락을 해서 매출 이익과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2015년도 매출액은 한 1,55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263억입니다. 순이익은 150억 정도 기록했으니까 그리고 또 작년에 인수한 강원 LPG가 매출 한 600억에 영업이익 18억 정도 나오는데 이 매출이 더해지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돼지 가격이 높을수록 그리고 원재료인 사료 가격이 낮을수록 좀 좋다라는 말씀 네,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료인 옥수수 이런 네, 네. 곡물 시장도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좀 이런 부분에서의 대응 전략이라든가 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위험, 리스크 대처 요령 같은 건 있나요? 네, 우선 우리손 FNG라는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지바이오 그룹의 전반적인 어떤 구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사료에서 도축이나 또 돼지 예방 접종까지 수직 계열화가 거의 완성된 상태라서요. 그 이지바이오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육하고 육가공하고 가금 산업까지 전문적인 그룹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료는 팜스토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우리손 FNG를 통해서 어떤 양돈을 하고 또 팜스토리를 통해서 도축이나 유통을 하는 구조라서 되게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옵티팜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동물 질병이나 이런 걸 진단하기 때문에 생산성이나 어떤 비용이 굉장히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이 회사의 강점이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수직 계열화에 성공을 네.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이 맞습니다.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을까요? 우선 공모가 밴드는 1,935원에서 2,210원입니다. 시가총액으로는 한 1,350억에서 한 1,540억 정도 되는데요. PER로 보면 9배에서 한 10배 수준이라서 어떤 경쟁사 대비해서는 가격적으로 조금 저렴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부분이 굉장히 좀 올라오고 있어서요. 그 1분기에는 매출을 보면 전년 어떤 동기 대비해서 한 29% 정도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2배, 어떤 순이익은 4배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2분기에도 이러한 실적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상장하고 나서 또 어떤 투자자들에게 좀 관심을 받을 만한 포인트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손 FNG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네.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아닐까 싶어요. 네네. 수요 예측은 언제 진행하나요? 수요 예측은 어제 이제 마감이 돼서요. 곧 이제 공모가가 확정 발표가 되고요. 공모 청약일은 7월 18일하고 19일입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 대우증권이고요. 상장 예정일은 7월 27일입니다. 네. 돼지를 키워서 돼지고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상장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회사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IPO 일정 짚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과장님 앞서 말씀하실 때 크라우드 펀딩을 잘 봐라라는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서 P2P 금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우리나라 상황 그리고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P2P 금융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네. 일단 P2P 금융은 우선 이제 2005년에 영국에서 시작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국과 중국, 영국이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 P2P 금융 플랫폼 랜딩클럽의 대출 실적은 약 3조 5천억 원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1,500여 개의 어떤 플랫폼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대출 실적은 작년 기준으로 약 70조 원으로 5년 새 550배 증가한 모습입니다. 네, 우리나라보다는 미국과 중국, 영국에서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네. 자, 그렇다면 수익률은 얼마나 되나요? 네. 일단 P2P 금융 상품은 은행의 예금 시스템과 비슷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예금 상품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 1년간 정기예금을 들었을 때 1,000만 원 정도를 들었을 때 1년 후 원금과 함께 이제 세후 약 13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P2P 금융 업체인 A사의 대출 상품을 직접 투자할 경우에는 매달 약 1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물론 만기시 원금을 상환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달 10만 원이니까 1년으로 따지면 약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기예금을 1,000만 원을 했을 때 은행은 13만 원 정도, 네네. 그리고 이 P2P 금융을 활용을 한다면 100만 원 정도. 네. 엄청난 수익률 차이인데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물론 은행의 예금은 말씀하셨듯이 예금자 보호 제도로 인해서 5천만 원 이내에서 이제 100% 원리금이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P2P 금융은 이러한 예금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분산 투자를 좀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투자자의 원금 손실을 조금 더 이제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담보대출 상품도 이제 등장했습니다. 앞서 이제 언급한 A 업체의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 중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우량 주식을 이제 담보로 해서 대출 상품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장외 시세 대비 평균 40%만 이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담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어떤 플랫폼인가요? 네. 일단 앞서 언급한 이제 A 업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A 업체에서는 최근 FNS 테크라는 장외 주식을 담보로 16,000주를 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 펀딩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총 3천만 원을 모집을 했었고요. 그리고 31명이 대출 펀딩에 투자했었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연 14%였으며 투자 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네, 3천만 원을 모집을 했고 연 14%의 수익률을 줬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품 어떤 부분이 특별했는지 좀 짚어주세요. 네. 이 상품은 투자 기간이 3개월로 짧았다는 점과 더불어서 투자 수익률이 14%로 높았던 점이 특별했고 결국 성공적인 펀딩 마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투자 기간이 짧은 것이 리스크가 적기 때문입니다. 펀딩 신청자의 신용 등급은 7등급으로 좋지 않았지만은 투자 기간 그리고 수익률, 대출 비율 모두 고려했을 때 나쁘지 않은 투자건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아무래도 담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말씀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 크라우드 펀딩을 할 때 좀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이제 접근을 할 때는 일단 이 업체를 가장 좀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업체에서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그걸 어떻게 투명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느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업체 선택과 투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중 금리보다는 훨씬 많은 금리를 받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지만 역시나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하실 때는 담보의 안정성 그리고 투명성 등 다양한 부분을 체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장외 주식 시장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